응급실은 언제나 전쟁터다. 삐삐. 삐. 거리는 기계의 환자의 고통스러운 신음, 보호자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이 모든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지는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 내가 일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의 하루는 그렇게 수십, 수백 개의 생명이 뒤엉킨 혼돈 속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간호사, 차유진이다. 선생님 3번, 배드 환자.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수액 최대 속도로 주입하고. 혈액은행에 O형 RH. 혈액 긴급 요청에 이현서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환자 의식 잃습니다. 내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낮고 정확하게 울려 퍼졌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젊은 남자의 출혈은 멎지 않았고 모니터의 수치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인턴들은 당황해서 허둥대고 있었고 이제 막 전문의 과정을 시작한 젊은 의사 이현서 선생 역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환자의 팔을 잡았다. 계속된 수액 주입으로 혈관이 뭉개져 라인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비켜봐요. 나는 인턴을 밀어내고 직접 주사 바늘을 들었다. 나는 환자의 미세한 혈관의 흐름을 느끼며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바늘을 찔러 넣었다. 혈액이 카테터 안으로 역류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재빨리 수액줄을 연결했다. 모든 동작은 불필요한 움직임 하나 없이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효율적이고 간결했다. 됐어요. 이제 혈압 오를 겁니다. 내 말에 이현서 선생은 경외감이 담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차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다음 환자의 차트를 집어들었다. 침착한 게 아니다. 그저 이 정도의 혼돈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진짜 전쟁터에 비하면 이곳은 차라리 평화로운 편이니까. 물론 이 생각은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다. 12시간의 기나긴 교대 근무가 끝나갈 무렵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악취를 풍기는 한 노숙인이 실려 들어온 것이다. 그의 발은 동상과 감염으로 끔찍하게 부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몇몇 간호사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보안팀 김 반장은 귀찮다는 듯 그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라고 손짓했다. 잠깐만요. 내가 그를 막아섰다. 저분도 환자입니다. 여기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직접 노숙인을 부축해 빈 침대로 옮겼다. 그리고 역한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썩어 들어가는 발을 생리식 염수로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셨겠네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내 부드러운 목소리에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노인의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나는 괴사 조직을 세심하게 잘라내고 소독약을 바른 뒤 깨끗한 붕대로 발을 감쌌다. 치료가 끝나자 나는 내 개인 사물함으로 가 거의 신지 않은 깨끗한 겨울 양말 한 켤레를 가져와 그의 발에 신겨주었다. 그리고는 구내식당으로 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다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국밥만 꾸역꾸역 먹다가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뚝배기 안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말없이 그의 거친 등을 토닥여 주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지금의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근무가 끝나고 텅 빈 여자 탈의실에서 간호사복을 벗을 때였다. 거울에 비친 내 등에는 길고 흉측한 흉터 하나가 척추를 따라
비스듬하게 나 있었다. 날카로운 파편에 의해 찢긴 상처.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헬기의 굉음,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내 손에서 식어가던 그의 천.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과거는 죽었다. 지금의 나는 그저 평범한 간호사, 차유진일 뿐이다. 밤늦게 도착한 나의 작은 원룸은 낮 동안의 전쟁터와는 대조적으로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나는 편의점에서 사온 인스턴트 밥과 김치로 저녁을 때웠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내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나의 유일한 과거가 봉인된 곳. 상자 안에는 화려한 추억 대신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남아있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7.62mm 소총의 탄피 하나, 그리고 빛이 바랜 누런 종이 한 장, 소령 차유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표창장이었다. 상기 인원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으로 여명의 황사을 작전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함. 나는 손가락으로 소령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 단어 위로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꿈의 이름이 아른거렸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투스타 사단장. 그 꿈은 5년 전 그날 이 표창장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는 군복을 벗었고 인간 병기라 불리던 특전사 대위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 차유진만이 남았다. 이것이 나의 속죄이자 나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탄피와 표창장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깊숙이 닫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전쟁터 같은 응급실로 돌아가 수많은 생명과 씨름해야 한다. 그걸로 좋겠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묻어버리고자 했던 과거가 내가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이 평화로운 공간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게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 잠들어 있던 인간 병기가 곧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일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동철. 병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악질 사채업자이자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다. 그는 절박한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접근해 터무니없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 매매까지 강요하는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였다. 병원 직원들 대부분이 그의 존재를 알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맞서지 못했다. 병원 보안팀 김 반장조차 그의 부하들이 복도를 어슬렁거릴 때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다.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 차 선생, 저런 인간들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상책이야. 그가 나에게 했던 충고였다. 나는 그 비겁함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평범한 간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내 환자들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의 평화였다. 그날도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한창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다. 마동철의 부하 2명이 간 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의 아내를 협박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남편 수술비는 마련하셨나? 이자가 벌써 원금을 넘었어. 오늘까지 돈 못 갚으면 약속대로 남편분 신장 하나는 우리가 가져가야겠는데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했지만 그들은 냉정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제 막 인턴을 뗀 정의감 넘치는 젊은 의사 이현서 선생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병원 안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환자 보호자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 선생의 용기는 가상했지만 어리석었다. 깡패 중 한 명이 비웃으며 그의 멱살을 잡았다. 어린 놈의 의사 새끼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죽고 싶어. 이거 놓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표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 선생의 몸이 복도벽에 처박혔다. 깡패는 인정사정 없이 그의 복부를 걷어찼고 이 선생은 윽 하는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쓰러진 이 선생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그만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곳이지.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 행패 부리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예상치 못한 저항에 깡패들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마동철이 천천히 걸어왔다. 뱀처럼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눈빛.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간호사 양반, 깡이 제법이네. 얼굴도 예쁘장한 게 성격은 아주 사나운 고양이 같아. 마음에 들어.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부하들은 순식간에 내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 뭐 하는 짓이야. 시끄러워. 마동철은 내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년 때문에 내 귀한 부하들 기분이 상했잖아. 사과를 받아야겠는데. 그냥 사과는 재미없지. 저기 비품실로 끌고 가. 내가 직접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과를 받도록 하지. 내 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비품실. 병원 구석에 있어 아무도 오가지 않는 곳.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불보듯 뻔했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김 반장은 겁에 질려 고개를 돌렸고 이 선생은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어두운 비품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마동철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좁은 공간 안에는 그의 담배 냄새와 나의 공포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간호사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한번 벗어볼까? 네가 얼마나 반항하는지,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구경 좀 해보자고. 그의 더러운 손이 내 하얀 간호사복의 옷깃을 향해 뻗어왔다. 안 돼. 소리쳐야 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간호사 차유진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면 나는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 유일한 안식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참아야 해.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도망쳐야. 바로 그 순간 마동철의 손가락이 내 옷깃을 잡고 힘을 주어 잡아채려는 그 찰나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5년간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맹수가 마침내 눈을 떴다.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공포와 혼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얼음장 같은 냉정과 완벽한 상황 분석이 대신했다. 위협 성인 남성, 신장 약 100화 차이 뽀치 치매, 체중 약 100kg, 목표 제한 및 무력화, 거리 50cm 이내, 초근접 상태, 급소 목젖, 명치, 관자놀이, 그리고 내 옷깃을 잡고 있는 오른손의 손목 관절. 모든 계산은 0.1초 안에 끝났다. 간호사 차유진은 죽었다. 그리고 특전사 707 특임단 대위,
인간병기라 불렸던 나의 본능이 깨어났다. 내 눈빛이 변한 것을 마동철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음흉하게 웃으며 내 옷을 찢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내 몸의 모든 힘을 손끝으로 모았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향해 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동작, 손가락으로 그의 손목 안쪽 급소를 누른다. 두 번째 동작, 그의 손가락을 역방향으로 꺾어 비튼다. 세 번째 동작, 내 체중을 실어 그의 팔꿈치 관절을 지렛대 삼아 그의 몸 전체를 회전시킨다. 끄아! 마동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목과 팔꿈치 관절이 탈구되는 끔찍한 소리가 좁은 비품실 안에 울렸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을 향해 처박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쓰러지는 그의 몸을 따라붙어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숨이 멎었다. 나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쳐박고 마지막으로 그의 목젖 바로 아래, 숨통을 끊을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 지점에 수도를 갖다 댔다. 이 모든 일이 단 3초 안에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 나를 겁탈하려던 포식자는 이제 내 발 아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귓가에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놈은 상상도 못할 일을 겪을 거라고 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쾅!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 선생과 김 반장이었다. 그들은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가녀린 체구에 내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서늘한 눈으로 거구의 조폭 두목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모습, 그 비현실적인 광경,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인간 병기가 바로 지금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비품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는 마동철의 거친 숨소리와 문가에 굳어버린 두 남자의 얼어붙은 호흡만이 존재했다. 이현서 선생과 보안팀 김 반장.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광경이 담겨 있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랐다. 이 선생의 눈에 비친 것은 경이었다. 그는 내가 아니라 내 발 아래에 쓰러진 마동철을 지나쳐 내게로 달려왔다. 차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저 자식이 선생님께 무슨 짓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 나는 지켜주어야 할 동료이자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하지만 김 반장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였다. 그는 마동철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떻게 저 가녀린 간호사가 라는 불신을 넘어 인간이 아닌 미지의 존재를 마주한 듯한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 목을 겨누었던 수도를 거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일으켰다. 5년간 억눌러 왔던 본능이 깨어났지만 내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이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102위에 신고해 주시고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 반장님. 내 부름에 김 반장은 움찔하며 나를 쳐다봤다. 외부에서 마동철의 부하들이 난입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응급실 출입구를 통제하고 다른 보안팀 직원들을 비상 소집해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평소와 같은 차분하고 사무적인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마치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 같았다. 이 선생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고 김 반장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의 등장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찰들은 쓰러져 있는 마동철을 보고 경악했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는 즉시 나를 범인으로 단정했다. 당신 뭐야? 꼼짝마 손 머리 위로 올려 한 젊은 경찰이 내게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 남자가 저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지금 장난해. 이 사람이 이 지역 상인 연합회 회장님이신 거 몰라. 당신이 회장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들의 눈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이 지역의 실세인 마동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현서 선생이 그들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저 사람들이 제 동료인 차 선생님을 비품실로 끌고 들어갔고 차 선생님은 자신을 방어한 것뿐입니다. 폭행을 한 건 저자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 선생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하며 거칠게 경찰서로 연행하려 했다. 바로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이 소동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당황하며 잠시 주춤했고 나는 그 틈을 타 법적 권리를 요구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조사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마동철은 병원 VIP 병실에 피해자로 입원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는 데 익숙했지. 가녀린 여자 하나에게 그토록 처참하게 제압당해 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를 새겼다. 시발, 그 계집년. 그는 탈구된 어깨에 깁스를 한 채 자신의 이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그 간호사년 뒷조사에 이름, 나이, 가족, 출신 학교, 과거 행적까지 뼈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다 털어봐. 대체 어떤 년이기에 이런 배짱이 나오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네, 형님. 그리고 병원 쪽은 어떻게 할까요? 뻔한 거 아니야. 당장 원장한테 연락해. 그년 목 자르라고 해. 내 병원에서 일하는 주제에 감히 나를 건드려 만약 병원에서 딴소리하면 앞으로 병원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까지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줄지 잘 설명해주고 그의 복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줄이 닿는 서북경찰서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나를 특수폭행 혐의로 엮어 넣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전과자가 되어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 장실로 호출되었다. 병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내게 말했다. 차 선생,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나도 차 선생의 실력과 성실함을 잘 알지만 병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게. 이해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그만두면 되는 거군요. 일단은 정직 처리를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됐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사직하겠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사직서를 썼다. 지난 5년간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속죄의 공간이었던 곳. 나는 그렇게 허무하게 나의 세계를 잃었다. 경찰의 조사는 노골적으로 나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이현서 선생의 증언은 무시했고 마동철이 돈으로 매수한 병원 직원의 거짓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언론 역시 조폭 회장을
무참히 폭행한 과격한 간호사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세상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열광할 뿐이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직장도, 명예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도 모두 잃었다. 나는 며칠간 텅 빈 원룸에 틀어박혀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냥 그때 다른 간호사들처럼 외면하고 도망쳤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연서 선생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순간과 내 발 아래에서 공포에 떨던 마동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그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표창장과 차갑게 식은 탄피 하나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있던 낡고 두꺼운 군용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의 맨 뒷장, 찢어질 듯한 종이 위에 암호처럼 쓰인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이 있었다. 과거 내가 팀의 정보 분석을 담당하던 한 장교와 비상시에 연락하기 위해 만들었던 암호화된 통신 채널. 그 역시 나와 같은 이유로 군복을 벗어야 했던 비운의 천재였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라면 나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수첩을 쥔 채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평범한 간호사 차유진의 삶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특전사 7207 특임단 인간병기 차유진의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기억 속의 암호를 더듬어 번호를 눌렀다. 좋다. 마동철, 내 놈이 원한 전쟁이다. 나는 기꺼이 받아주지. 다만 내 놈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 전쟁터에서는 더 잔인하고 더 집요한 쪽에 승리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공식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가 날아왔다. 날짜는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내게 방어할 시간을 조금도 줄 생각이 없었다. 마동철의 그림자가 병원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소집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5년 만에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군의 불의에 맞서다 강제로 군복을 벗어야 했던 비운의 정보 분석 전문가였다. 오랜만입니다. 중대장님, 살아계셨군요. 그는 여전히 나를 중대장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에게 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마동철, 그 쓰레기 말입니까? 잘 걸렸습니다. 제가 그놈 관련해서 파던 게 있습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장기 매매 브로커 짓을 하고 있는 놈입니다.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그놈의 숨통을 끊을 데이터를 찾아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일이 징계위원회다. 젠장.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십시오. 제가 실시간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약속은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아득하게 느껴졌다. 내일 나는 완전히 혼자서 싸워야만 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수술실보다 더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기다란 테이블에 앉은 병원장, 간호부장, 법무팀장 등 5명의 위원들은 판사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이나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 대신 이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권태감만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 맞은편 작은 의자에 홀로 앉았다. 평범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간호사 복도, 군복도 아닌 내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병원 법무팀장이 사건 개요를 보고했다. 그의 보고서에서 나는 환자의 보호자를 이유 없이 잔혹하게 폭행한 사이코패스 성향의 간호사로 둔갑해 있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이현서 선생이 나섰다. 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외쳤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마동철은 환자 보호자를 협박하는 조폭이었고 차 선생님은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장은 그의 증언을 교묘하게 해체했다. 이현서 선생님, 차유진 씨가 아니었다면 본인도 심하게 폭행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현재 차유진 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입장이군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선생님의 증언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감사의 마음 때문에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선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다. 그의 진실은 객관성 없는 주관적 감정으로 치부되어 힘을 잃었다. 다음 증인은 보안팀 김 반장이었다. 그는 위원들 앞에 서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땀만 뻘뻘 흘렸다. 그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마 회장님이 쓰러져 계셨고 차 선생이 그 위에 그의 비겁한 증언은 사실상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마동철은 그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이 등장했을 때 나는 모든 희망을 거의 포기했다. 나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최은미 선생이었다. 그녀는 마동철의 부하들에게 협박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을 말했다. 평소 차 선생님이 좀 과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동철 씨가 이현서 선생님을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인데 차 선생님이 갑자기 흥분해서 마동철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끝이었다. 동료의 배신, 그것은 마동철의 폭행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다. 위원들이 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질문은 이미 나를 유죄로 단정하고 있었다. 차 선생,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남성을 그토록 심하게 폭행했습니까? 과거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정신과 상담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모든 질문에 감정을 배제한 채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없습니다. 나의 그런 군인 같은 태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냉혈한이라는 인상만 심어줄 뿐이었다. 마침내 위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증인들의 증언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차유진 선생의 행위는 우리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동료 및 환자 보호자에게 위협을 가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차유진 선생에 대한 징계 해고 및 수사기관의 특수상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그가 판결을 내리려는 마지막 순간 나는 패배를 직감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범한 삶조차 허락되지 않는구나.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중대장님 찾았습니다. 마동철의 VIP 병실 그놈. 지금 거기서 자기 부하랑 다른 범죄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병실 안에는 CCTV가 없을지 몰라도 복도 CCTV는 살아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주십시오. 귓속의 수신기에서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줄기 빛.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외침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로 향했다. 위원장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할 말 있어. 차 선생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군. 나는 그를 무시하고 위원회 전체를 향해 말했다. 내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우리 병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한 긴급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저는 본위원회를 즉시 중단하고 위원 여러분과 병원 관계자들께서 지금 당장 마동철 씨가 입원해 있는 12층 VIP 병동의 복도 CCTV를 함께 확인할 것을 긴급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 뜬금없는 요청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마동철 씨 병실은 왜? 법무팀장이 나를 제지하며 말했다. 차 선생, 지금 제정신입니까? 본인의 징계위원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끌지 마시오. 상관이 왜 없습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적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개시한 지휘관의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제가 폭행했다는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병실에서 버젓이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주장이 사실이라면 병원은 범죄의 소굴이 된 것이고 여러분은 진실을 외면한 차에 엉뚱한 사람을 마녀 사냥한 것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저를 해고하고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시겠습니까? 내 도발에 위원장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좋소, 위원회를 잠시 중단하지. 모두 12층 중앙관제실로 이동하도록.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중앙관제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병원장과 징계위원들은 나의 돌발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법무팀장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라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직 이현서 선생만이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느 쪽 CCTV를 말하는 겁니까? 차 선생 보안팀 김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2층 VIP 병동 729로 복도입니다. 지금 즉시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김 반장이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관제실의 메인 스크린에 첼리묘갭 1호 병실 앞 복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고급스러운 복대는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다. 마동철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병실 문 앞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이게 다요. 지금 우리를 상대로 장난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법무팀장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병원장의 얼굴에도 노골적인 짜증이 어렸다. 그가 막 위원회를 재소집하려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저기 이현서 선생이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청문회에서 나를 모함했던 동료 간호사 최은미 선생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기색으로 병실 앞으로 다가왔다. 문을 지키던 부하가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몇 분 뒤 최은미 선생은 다시 병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나온 남자는 마동철의 2인자이자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최 선생의 손에 두툼한 흰 봉투를 쥐어주었다. 누가 봐도 돈 봉투였다.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최 선생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명백한 증인 매수 현장이었다. 위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잠시 후 뇌수술로 입원 중인 한 환자의 남편이 복도에 나타나 행동대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동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분명했다. 그는 아내의 수술비를 위해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울며 빌었다. 행동대장은 그를 귀찮다는 듯 발로 걷어찼다. 바로 그때 112로 병실 문이 열리고 환자복을 입은 마동철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한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나 표정에서는 내가 제압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오만함과 활력이 넘쳤다. 마동철은 무릎 꿇은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말했다. 시간 내놈 마누라 간 상태를 보니 곧 뇌사 판정받겠더군. 그럼 딱 좋은 거 아니야? 병원비도 해결하고 우리 빚도 해결하고 내년 마누라에 쓸만한 장기 우리가 아주 좋은 값에 사주도록 하지. 어때? 좋은 제안이지. 불법 장기 매매. 그들이 병원 VIP 병실을 거점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병원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원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린 채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위원들을 돌아보며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가 왜 상관도 없는 VIP 병동에 CCTV를 확인하자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저런 자를 상대로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김 반장을 돌아봤다. 그는 이미 내 의도를 파악하고 내게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다. 김 반장님, 3층 비품실 CCTV 영상 사건 당일 시각으로 재생해 주십시오. 화면이 바뀌었다. 어둡고 비좁은 비품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와 마동철이 있었다. 영상 속의 마동철은 내가 청문회에서 묘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내 옷깃을 잡았다. 그의 입 모양과 거친 행동은 그가 나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하려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화면 속의 나는 이전까지의 겁에 질린 간호사가 아니었다. 내 눈빛이 변하고 몸의 중심이 낮아지며 손이 뱀처럼 뻗어나가는 모든 과정이 고해상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목 관절을 꺾고 팔꿈치를 비틀고 명치를 가격하고 목에 수도를 겨누는 단 3초간의 움직임. 그것은 분노에 찬 난투극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는 오직 상대방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만 번 반복 훈련된 냉혹하고 정교한 기술이었다. 그것은 살인 기술이었고 동시에 자기 방어의 예술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관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압도적인 제압 장면에 넋을 잃었다. 이연서 선생은 입을 틀어막은 채 존경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장과 위원들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정신병자로 몰아붙였던 여자가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 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건 특전사, 아니, 707 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CQC인데 모든 영상 재생이 끝났다. 관제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모든 전세는 뒤집혔다. 나는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병원장을 향해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다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병원장님, 지금 즉시 병원 전체 출입구를 봉쇄하고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켜 주십시오. 마동철 일당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네. 차 선생, 당장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병원장은 허둥지둥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현서 선생을 돌아보았다. 이 선생님, 지금 바로 갤리비에 다시 신고해 주십시오. CCTV 증거 영상을 모두 확보했다고 전해주시고 마동철에 대한 폭행 및 성추행 미수 혐의 그리고 불법 장기매매 교사 및 증인 매수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하십시오. 서부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직접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차 선생님, 이 선생은 결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나는 관제실에 수많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병원 곳곳에서 보안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출입문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작전처럼 느껴졌다. 5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고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평범한 간호사로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운명은 나를 다시 전쟁터로 불러냈고 내 손에 다시 칼을 쥐어주었다. 다만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칼이었다.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잡으러 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나의 승리를 알리는 팡파르이자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출정가처럼 들렸다. 나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관제실에서 벌어진 그날의 반전은 병원이라는 작은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다. 그 파문은 순식간에 연못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왔다. 내가 병원과 이현서 선생의 도움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제출한 2개의 CCTV 영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언론은 이 사건을 간호사복을 입은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한 명의 여성이 자신의 직장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조직폭력배의 추악한 범죄를 만천에 드러낸 이야기는 국민들의 분노와 찬사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특히 비품실 CCTV에 담긴 나의 간결하고 압도적인 제압 기술은 수많은 전문가의 분석을 낳으며 나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경찰의 수사는 더 이상 서부경찰서의 그 부패한 경찰들이 아닌 광역수사대의 최정예 팀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CCTV 영상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마동철이 입원해 있던 VIP 병동을 급습했다.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불법 장기매매 상담 현장을 덮쳤고 마동철과 그의 2인자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전원 현장에서 체포했다. 마동철의 제국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한 가닥이 끊어지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채, 도박장 운영, 그리고 수십 건의 장기 밀매를 증명하는 장부와 통화 내역이 쏟아져 나왔다. 그가 병원 내에서 환자 정보를 빼내고 의사들을 협박하며 자신만의 범죄 왕국을 건설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경악했다. 결국 마동철은 폭행,
성추행 미수, 증인 매수, 불법 장기매매 교사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으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병원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병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진해서 물러났고 병원 전체의 보안 시스템과 운영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 보안팀 김 반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한 명의 직업인이었다. 그는 내게 사과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설계한 새로운 병원 보안 프로토콜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전문 경호 업체 수준의 완벽하고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이었다. 차 선생 같은 분을 지키지 못하는 보안팀장은 자격이 없지. 이건 내가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그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마동철 일당의 협박과 병원 내 활동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는 이미 그것을 경찰에 제출한 뒤였다. 이제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려고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것이다. 내 대한 모든 혐의는 당연히 무효 처리되었다. 병원은 내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복직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곳은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질 무렵 내 작은 원룸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 그의 어깨에는 장군을 상징하는 별이 달려 있었다. 그는 5년 전 내가 군복을 벗기 직전 나의 마지막 직속 상관이었던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윤성진 장군이었다. 오랜만이군, 차소령. 그는 전역한 나를 여전히 차소령이라고 불렀다. 나는 군인처럼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편히 있게, 이제 자네는 민간인 아닌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뉴스 봤네. 자네다운 마무리였어. 여전히 실력은 녹슬지 않았더군. 그의 눈에는 칭찬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5년 전 자네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네.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5년 전 여명의 황사을 작전,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였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인의 아들이었던 한 팀원이 전사했고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어야 했다. 당시 국방위원이었던 한 정치인이 아들의 죽음을 군의 무리한 작전 탓으로 돌리며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정치인 얼마 전 안혁주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정계를 은퇴했다네. 그가 사라지자 군 내부에서도 자네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윤 장군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자네를 찾아왔네. 군으로 돌아오게. 차소령, 군은 자네 같은 인재를 잃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곳이야. 그는 내게 복직 신청서와 함께 한 가지 제안을 더 내놓았다. 바로 야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특수전학교에서 전술교관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은 어떤가? 자네의 실전 경험과 위기 대처 능력은 그 무엇보다 훌륭한 교보제가 될 걸세. 내가 자네의 명예로운 복귀와 그 이후의 길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5년간 잊었다고,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 여군 최초의 투스타 사단장. 그 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나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 대신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며 나름의 평온을 찾았다. 다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며칠 뒤 나는 이현서 선생과 병원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이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 고민을 듣더니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은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왜 하필 이 힘든 곳으로 오셨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군인으로서 내 손으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임무였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배웠지만 밤마다 그 감각이 나를 괴롭혔죠. 그래서 군복을 벗은 뒤 결심했어요. 내가 앗아간 생명만큼 앞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그게 나의 속죄 방식이었으니까. 내 고백에 이 선생은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은 그날 비품실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이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셨죠. 선생님은 군복을 입었을 때도, 간호사복을 입었을 때도 단 한 번도 사람을 지키는 일을 멈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말이 내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그날 비품실에서 선생님은 저를 해치려던 포식자를 제압했습니다. 그것은 살인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약자를 지키려는 보호자의 기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군인이거나 간호사이기 이전에 그저 강하고 선한 보호자였던 겁니다. 입는 옷이 달라졌을 뿐 선생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보호자, 그 한마디가 5년간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혼란을 안개처럼 걷어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옷을 입든 나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윤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평온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껴안고 더 완전한 나 자신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 손은 사람을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두 가지 모두를 끌어안고 나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2년 후 나는 다시 군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이제 소령이 아닌 중령 계급장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나의 새로운 근무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학교, 괴물 같은 특전사들을 길러내는 용광로였다. 나는 교관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전투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왜 괴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때로는 총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눈빛과 진심이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교육 방식은 파격적이었지만 누구도 나를 막지 못했다. 병원에서 맨몸으로 조직폭력배를 제압하고 그들의 거대한 범죄 왕국을 무너뜨린 나의 이야기는 군 내부의 하나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비운의 여군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강철의 백합으로 불리고 있었다. 군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병원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나는 주말마다 내가 일했던 그 대학병원으로 가 특별한 자원봉사를 했다. 그것은 이현서 선생과 내가 함께 기획한 의료진을 위한 위기 상황 대처 프로그램이었다. 응급실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에는 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메스와 주사기, 그리고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폭력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신과 동료,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나는 강당에 모인 수십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이현서 선생과 나를 의심했던 몇몇 동료들의 얼굴도 보였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내 대한 존경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나는 강의실을 실제 응급실과 똑같은 상황으로 설정하고 모의 훈련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만취한 난동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환자는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자, 팀장인 이현서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선생은 예전처럼 무작정 환자를 막아서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먼저 다른 간호사에게 즉시 보안팀 호출을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환자의 주의를 끌며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로 계속 말을 걸어 시간을 벌었다. 그 사이 다른 간호사들은 주변의 다른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위험한 의료기기들을 치웠다. 완벽한 팀워크였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폭력이라는 바이러스가 응급실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훌륭한 방역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 통제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공간과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과거 경험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바꾸어 나누어 주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있든 간호사복을 입고 있든 나의 사명은 보호자라는 것을 나는 매 순간 확인하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이현서 선생이 나에게 다가왔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이제 우리 응급실에는 어떤 난동 환자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런데 중령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시 군으로 돌아오셨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되겠다는 꿈 말입니다. 여전히 유효하신지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대답을 보여주기 전에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요. 나는 그를 데리고 나의 현재 직장인 특수전사령부의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민간인인 그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지만 특별임무단장으로 복귀한 윤성진 장군의 특별 허가를 받아두었다.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아이콘과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는 국가 안보의 심장이었다. 이 선생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그를 데리고 거대한 한반도 전술지도 앞으로 갔다. 나는 지도 위에 표시된 수많은 부대 마크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내 양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사람을 해치는 법만을 배웠던 손, 그리고 한때는 사람을 살리는 법만을 익히려 했던 손. 이제 나는 이 두 개의 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 손은 모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손이었다. 나는 이 선생을 돌아보며 그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들려주었다.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난 5년간 저는 그저 다른 제복을 입고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서 그 임무를 실전 연습했을 뿐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당신이 생명을 지키듯 저 역시 군복을 입고 생명을 지킬 겁니다. 나의 꿈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꿈의 의미는 지난 5년간의 시련을 통해 더 깊고 더 넓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어깨에 별을 다는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다.
내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내 조국의 모든 약자들을 더 큰 힘으로, 더 따뜻하게 지켜주겠다는 나의 평생의 건맹세가 되었다. 나는 다시 전술 지도를 바라보았다. 저 지도 위의 수많은 부대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지휘하게 될 하나의 사단, 그곳은 이제 나에게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내가 지켜야 할 수만 명의 아들이자 딸들이었고, 내가 보듬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었다. 내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하고 충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진짜 인생이, 나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